은 시장에서 역사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실물 화폐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 초대형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쳐놓은 숏 포지션이 무너지고 있어요. 11월 28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3,600만 온스를 실물로 달라는 요구가 쏟아진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은광산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캐야 나오는 양입니다. 그걸 단 하루 만에 누군가 싹쓸이해 간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날 시카고 상품 거래소 전산망이 1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관들의 마지막 발악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 시장엔 두 개의 큰 거래소가 있어요. 미국의 코맥스와 중국의 상하이죠.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에서 실물은 가격이 온스당 78달러로 마감했는데 코맥스에서는 72달러였어요. 6달러나 차이가 났거든요. 역사적으로 두 시장 간 가격 차이는 1달러 미만인데 6달러 차이가 몇 시간 동안 유지됐다는 건 실물 은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맥스는 종이 은 시장입니다. 실제 인도 가능한 은이 1억 2천 온스인데 글로벌 수요는 11억 온스거든요. 전 세계 수요의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상하이는 실제 물리적 인도를 보장해요. 중국 제조업체들이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만드는 데 필요한 실물 은의 진짜 가격을 반영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19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미국이 은 구매법을 통과시켜서 엄청난 양의 은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당시 은 본위제를 쓰던 중국에서 은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물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왔고 사람들은 내일이면 더 싸질 거라 생각해서 지출과 투자를 멈췄습니다. 경제가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결국 1935년 중국은 은 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중국이 배운 교훈은 명확했어요. 경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원에 의존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걸 무기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자 중국은 90년 전 자신들을 무너뜨렸던 은이라는 무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관세가 미국의 창이라면 은은 중국의 방패이자 역습용 칼인 셈이죠. 중국은 은을 이중 용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재분류했습니다. 더 영리한 건 중국의 전략이에요. 은을 원자재로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이 들어간 첨단 제품이나 완제품을 사라는 거죠. 200년 전 청나라가 영국에 차를 팔 때 완제품만 수출하고 차 씨앗을 통제했던 것처럼요. 중국이 글로벌 은 공급망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은은 납이나 아연 채굴 때 부산물로 나오는데 전체 생산의 70에서 80%가 이런 식이에요. 그 은을 정제하는 작업의 엄청난 부분이 중국에서 일어나고요. 은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은은 특수 금속이 아니라 어디서나 쓰이거든요. 스마트폰,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서버 커넥터, 전력 반도체 실버 소결 페이스트까지요. 그런데 은 생산의 70에서 80%가 다른 금속 채굴의 부산물이에요. 가격이 2배가 되어도 생산이 자동으로 안 늘어납니다. 커피는 가격이 2배 되면 사람들이 덜 마시지만 인슐린은 가격이 올라도 사야 하는 것처럼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 역사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잠잠하다가 폭발적으로 움직여요. 1979년에서 1980년 사이 온스당 6달러에서 50달러로 1년 만에 뛰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은 시장의 크기를 아세요? 인류가 캔 금의 총량은 시가로 4경 6천조 원인데 은은 투자용으로 남아있는 게 1,3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금의 3%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서
희소성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금은 실물 자산인데도 금보다 훨씬 작은 시장이에요. 금으로 충분히 돈을 번 사람이 딱 3%만 금을 팔고 은을 사면 은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작은 시장을 초대형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대로 조종해왔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런던 금시장과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는 종이 은을 주로 거래하는 관행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초대형 은행들끼리 작당하면 은 가격을 마음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실물 없이 네이키드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는데 한 트로이온스 실물로 100트로이온스 공매도를 하는 황당한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JP 모건 같은 초대형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은값을 억눌러 왔어요. 선물 거래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물 인도는 2%도 안 됐거든요. 종이만 거래하다가 만기 때 차익만 현금 결제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빅테크, 태양광, 첨단 무기, 우주 개발에 은 사용량이 급증했거든요. 실물 은이 필요해진 거죠. 여기서 재밌는 구도가 나옵니다. 초대형 은행들은 숏을 쳤어요. 은값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거죠. 그런데 누가 실물을 쥐고 있냐고요? 중국 정부, 인도 중앙은행, 그리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기관은 종이를 믿었고 개미는 실물을 믿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언더독의 반란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은 수출을 통제하고 자원을 무기화한 거예요. 선물 매도했으면 약속대로 은을 내놔라. 실물로 가져가겠다고요. 서방의 금고를 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1월 28일이 운명의 날이 됐어요. 12월물 선물 계약에 따라 은을 실물로 받아갈지 현금 청산할지 이날부터 결정하는데 갑자기 대량으로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게 폭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에 3,600만 온스를 달라는 거예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 인도 가능한 은이 기껏해야 4천만에서 1억 5천만 온스인데 하루 만에 3,600만 온스를 신청했다는 건 29일, 30일에 더 오면 창고가 다 털린다는 공포가 팽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카고 상품 거래소 전산망이 고장났어요. 11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냉각장치가 고장나면서 11시간 마비됐다는데 11월인데 냉각장치가 고장났다고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12월 말에 실물로 인도된 은이 무려 6,400만 온스였습니다. 평소엔 500에서 1,000만 온스였는데 거의 10배가 한꺼번에 털린 거죠. 그러자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은값을 떨어뜨리려고 선물 증거금을 대폭 인상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롱 포지션을 잡는데 증거금이 올라가면 현금이 부족해서 물량을 털리고 청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20년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증거금을 연속 인상해서 금값을 폭락시켰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항복하고 초대형 은행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했어요. 2025년 12월 초부터 2026년 2월까지 무려 4번 연속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증거금이 2만 달러에서 32,500달러로 올랐어요. 대놓고 개미를 털겠다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20년엔 증거금 5번 올려서 금값, 은값이 폭락했는데 2026년엔 은값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번엔 개미가 다릅니다. 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하는 세력이 단단해요. 중국 정부, 인도 중앙은행, 미국 빅테크, 태양광 업체들이에요. 중국이 은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조차 은을 미리 확보해야겠다는 조바심에 현물을 쓸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도 깨달은 겁니다. 종이 은은 믿을 수 없다. 실물만이 답이다라고요.
JP모건 같은 은행들이 숏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은을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이건 2021년 게임스톱 사태 때 공매도 세력이 당했던 숏 스퀴즈가 실물 자산 시장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미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은은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하루에 5에서 10% 오르는 일도 많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폭락이 오면 현금 마련하려고 은이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은값도 같이 폭락할 수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은을 전략 자산이라고 선언했는데 만약 미국이 은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생산에서 은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만 해도 매달 수십 톤의 은을 쓰고 LG와 SK 배터리 공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공급을 통제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대체 공급망을 만드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배운 게 이거였잖아요. 외부 의존도가 높으면 위기 때 속수무책이 된다는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도 핵심 자원과 기술에서 협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1980년대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지만 미국 압력에 양보하다 경쟁력을 잃었죠.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최고지만 핵심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은을 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첫째, 실버바는 실물을 직접 소유할 수 있어서 가장 안전하지만 한국에서는 살 때 부가세 10%, 팔 때 양도세까지 붙어서 수수료가 엄청나요. 은행 실버뱅킹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은 ETF는 편하지만 한국엔 실물 기반 은 ETF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선물 기반이라 장기 보유하면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셋째, 은광주는 은값이 오르면 레버리지처럼 몇 배 더 오르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도 몇 배 더 떨어져요. 변동성을 감당할 자신 있으면 은광주. 안전하게 가려면 해외 실물 기반 ETF. 정말 장기로 보유할 거면 실버바인데 세금 감안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은 변동성이 엄청나니까 절대 단타로 접근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만 담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중국은 1935년은 위기에서 배워 오늘날 공급망을 장악했는데 우리는 IMF 위기의 교훈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을까요? 은값이 어디로 갈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산업 생존이 달린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할지, 그리고 기관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 아닐까요?